1993년 10월 초 미국인들이 일상을 보내던 중 멀리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찢어진 소말리아라는 나라에서 그들의 병력들이 참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모가디슈였습니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를 모가디슈 전투라고 언급합니다. 이 전투는 1993년 10월 3일 오후에 시작되어 밤을 거쳐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군에게 이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도시 전투 중 하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최근 몇 년간의 작전에서 합쳐진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두 대의 미국 육군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격추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 자체는 참여한 미국군에게 전술적인 성공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계획 단계에서의 정치적 제한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100명 미만의 미국 병력들이 자신들의 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무장한 적군을 막아냈습니다. 이들 적군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해 총알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쏟아붓는 격렬한 조정 엠부캐대를 벌였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전투에 이르는 사건들, 전투 자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군의 전투로 알려진 이 사건의 여파를 살펴볼 것입니다. 블랙 호크다운 사건. 이 채널에서는 인류 역사의 어둠을 주제로 군사 역사를 다룹니다. 전쟁 전술에 대해 아는 분이라면 오늘의 스폰서인 콜 오브 워로 전술 능력을 테스트해보세요. 콜 오브 워는 크로스 플랫폼 무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PVP 전략 게임으로 PC나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와 역사적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몰입감 있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전략 선택, 장기 전략 실행, 동맹 형성, 비밀 무기에 투자하여 군대 구축 및 전쟁 선포 등을 통해 승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기려면 몇 주 동안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대규모 게임입니다. 세부사항이 풍부한 게임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업데이트됩니다.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13,000개의 금화와 프리미엄 구독 1개월이 포함된 독특한 스타터 팩을 받아 플레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30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니 지금 클릭해 국가를 선택하고 승리를 찾으세요. 케이프 1992년 미국 군사복합체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냉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핵 무기를 사용한 무장 충돌 없이 소련과 대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쿠웨이트에 대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의 무차별적인 침략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군대를 놀라운 패배로 이끌었던 다국적 연합국을 이끌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은 이후 전쟁의 싸움 방식과 국내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군대의 이라크에 대한 기술적 힘은 베트남 패배의 오점을 지우고 미국에도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이 이제 깨끗하게 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환기구로 보내지는 스마트 폭탄의 타겟팅 포드 영상, 이러한 기술이 근접 전투에서 병력의 개념을 무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끌어내면서 충돌을 끝낸 3일간의 잔혹한 지상 전투를 덮어버렸습니다. 많은 군사 지도자와 분석가들은 전쟁이 비디오 게임처럼 될 수 없다는 이 개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복합체 외부의 소수만이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 이로 인해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이 깔끔하고 외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군사 작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세계의 몇몇 장소들이 소말리아의 상황보다 전쟁의 잔인하고 쓴실을 더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에 시달린 이 나라는 1988년 내전으로 피폭했습니다. 대통령인 메이저 제너럴 모하메드 사이드 바하 아래의 사회주의 정부의 반기를 든
세력들이 1991년에 그를 전복시켰습니다. 그 후 반군 세력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땅과 식량 공급을 두고 싸우면서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식량 공급이 무기가 된 것은 전쟁 군주인 제너럴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가 적들과 그 가족들을 고의적으로 굶겨 죽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첫 분기에는 3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였고 유엔은 150만 명이 영양실조에 직전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300만 명이 폭력을 피해 난민으로서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은 인구가 약 1천만 명인 나라로 2023년 런던의 인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세계는 경악하였고 해결책을 위해 유엔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이디드의 세력과 그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알리 마디 모하메드가 이끄는 파벌 사이의 휴전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전에 동의했지만 그들은 다루기 어려웠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고 굶주리는 민간인들에게 구호를 보내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좌절시켰습니다. 또한 유엔은 결의 750일을 통과시켜 휴전을 감시하고 국가를 통해 구호를 이동시키는 작은 평화유지군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아프리카나 이집트와 같은 무슬림 국가에서 온 50명의 평화유지군으로 구성되었지만 휴전이 대부분 종이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이 군대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여름을 거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모하메드 파라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알리 마디 모하메드는 아이디드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이었으며 자신의 파벌이 분열되자 권력 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파벌 중 많은 파벌이 강력한 전투를 처리하기에는 무기가 부족한 평화유지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점을 감지한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는 1992년 11월부터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하고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평화유지군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유엔 배치. 이제 미국 정부에게 개입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조지 부시 정부는 이미 발칸 지역의 악화되는 상황, 특히 보스니아에서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상황 모두에 베트남 전쟁의 이야기가 엿보였으므로 어느 쪽에서도 대규모 개입에 대한 열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활발하게 거부당하고 평화유지군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전 복원 희망.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자 사담 후세인을 추방하는 캠페인의 스타 중 한 명인 콜린 파월 장군은 구호 물품의 배송을 용이하게 하고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유엔이 아닌 미국의 지휘 아래에서 대규모이지만 당위간의 미국 개입을 권장했습니다. 파월은 이것이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게 해주고 미국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유엔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인수할 수 있는 더 크고 능력 있는 유지력을 갖춘 평화유지군을 모으는 데 필요한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장기간의 캠페인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이것은 낮은 위험 옵션으로 보였으며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군사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국에서 선거 연도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눈길을 끄는 소말리아 상황 처리에 대한 그의 비평가들에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1992년 12월 초에 준비가 시작되었고 유엔은 다른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794호를 작성하여 12월 3일에 임무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이망 복원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개입은 12월 8일에 시작되었고 미국 해병대 제1해병원 정군에 의해 이끌려졌지만 통합임무군 또는 유나이타프의 지휘 아래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서비스 캠페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지휘권은 해병 중령 로버트 B.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존슨 12월 9일 새벽에는 특수부대팀이 소말리아에 착륙하여 해변을 넘어 모가디슈 공항으로 날아온 1300명의 주력
해병대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적대적인 전쟁 군주들로부터의 총격보다는 대신에 세계의 언론의 플래시가 그들을 맞았는데 이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공항에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군은 현지 인구로부터 환희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쟁 군주들은 미국 군사 원정대의 엄청난 화력에 맞서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시골로 흩어지거나 협력하기로 동의했으며 일부는 무거운 무기를 항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유니테이프는 빠르게 안정성을 이루어 유엔 임무 붕괴를 방지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미국 임무임에도 미국 군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23가의 동맹국의 병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모로코, 파키스탄 등이 참여한 복원의 희망 작전은 정점에서 38,000명의 병력이 참여하여 약 49가의 국제 구호 기관의 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임무가 완료된 느낌이었고 이제는 계속되는 임무를 유엔에게 넘기고 유니타프를 철수시키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우연히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이 그 임무를 확장하게 하고 그들을 수년간의 피로 물든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걸프 전쟁이 베트남의 오점을 지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모든 국민의 마음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나 부패하지 않은 파벌과의 몇 차례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으며 몇몇 비극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가 폭탄으로 오해한 것을 들고 달려오는 소년을 쏘았으나 그것은 결국 무해한 상자였다. 그 병사는 교전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판단되었지만 성을라스를 훔친 사람을 쏜 미군 병사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의 조합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이 신중하게 관리되었고 따라서 4월 말부터 새롭고 강력한 유엔군이 조직되면서 복원의 희망 작전이 점차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4일에는 복원의 희망 작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유엔군은 터키 육군 중장 서바크부르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부관은 미국 육군 소장 토마스 M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는 미국이 계속 진행 중인 임무에 영향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 전화는 혼란스러웠고 유엔 군대는 Restore Hope 종료 후에도 계속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미군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전쟁 군주들의 불만스러운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엔 군대는 더 약하고 임무에 대한 헌신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외국군에 대한 적대감은 그 후의 주와 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10번째 산악부대에서 분리된 1,100명의 지상 기반 빠른 반응 부대와 상당한 물류 지원 체인을 뒤에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폭력은 1993년 6월 5일에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때 모하마드 파라 아이디드의 주재해 소말리 국민연합의 구성원들이 파키스탄 평화유지군을 매복했습니다. 24명의 유엔 파키스탄 병사가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했습니다.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37호 결의를 통해 아이디드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유엔 병사들은 대응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엔 장갑차 순찰대가 모가디슈를 위협했고 미국은 록히드 AC-130 공격기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에이디드가 또 이런 매복을 시도한다면 직접적인 화력 역할뿐만 아니라 AC-130들은 수많은 심리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에이디드의 네트워크와 무기 저장 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국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이디드는 소말리아에서 가장 수배되는 인물로 일반 소말리아 사람들에게는 큰 금액인 $25,000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미국 작전부대 325 항공부대가 에이디드를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몇 가지 유망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에이디드는 항상 그들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에이디드는 자신이 받는 주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군 군사경찰 차량 아래에 폭탄을 터뜨려 반격했습니다. 1993년 8월 8일 모가디슈 4명의 군사경찰이 사망했다.
응답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레스 에스피는 아이디드와 그의 지지자들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합동 특수작전 태스크포스의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레인저 태스크포스라고 불리는 이 결합된 부대는 네이비실과 아미 레인저, 델타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전문팀의 요소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여러 특수부대 헬리콥터에 의해 지원받았습니다. 모든 날씨 낮밤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세피 장군의 전체 지휘 아래에서 호 장군 지휘해 아이디드 체포 및 유엔의 인도가 목표였지만 이 부대는 유엔 명령 체계 밖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93년 8월과 9월에 레인저 작전부대는 아이디드와 그의 지지자들의 안전하우스 6곳을 급습했습니다. 모든 작전이 성공적이었지만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예외는 등록되지 않은 유엔 건물을 실수로 급습하고 유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드 자신은 알 수 없는 적이었지만 9월 21일에 그의 최고 부관 중 한 명인 오스만 아토를 잡기 위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레인저 특수부대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잡아가기 작전은 모가디슈의 딕퍼 병원 근처에서 진행되었고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조로서 참여한 헬리콥터들은 로켓 추진 수류탄이나 RPG의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보통 장갑과 보호 위치에 사용되며 얇은 피부의 항공기에는 파괴적입니다. 그가 자유롭게 남아있는 동안 레인저 작전부대는 아이디드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따라서 그는 마치 갇힌 동물처럼 미국과 유엔 병력에게 방역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계속 매복 공격하고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새벽 아토의 체포 후 4일이 지난 후 미국 블랙호크 콜사인 코러지 오사미 도시 위에서 정찰 비행을 수행하던 중 RPG로 무장한 민병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공기가 수류탄에 맞아 연료가 폭발, 탑승한 3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조종사 대장 워런트 오피서 데일 슈레이더와 부조종사 페리 엘리맨은 친화적인 선까지 손상된 헬리콥터를 공중에 유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헛된 노력이었고 항공기는 거리에 착륙하기 전에 인근 건물로 향했습니다. 2명의 조종사는 살아있었지만 소중한 인지를 잡으려는 적군이 그들에게 접근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구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10번째 산악 분대로부터의 빠른 대응 부대가 보호를 위해 모래주머니로 가득 찬 5톤 트럭으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헬리콥터의 공격을 느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이어졌고 미군 병사들은 무장 헬리콥터 형태의 항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이런 항공기들이 10번째 산악부대의 병사들에게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여 사용된 탄피가 그들에게 빗발치게 만들었습니다. 조종사 구조, 사망 병사 시체 수거, 추락 항공기 폭발 장치 후 철수를 시작했지만 한 병장이 RPG로 다리를 잃을 때까지였습니다. 폭발. 사망한 3명은 1등병 매튜 K였습니다. 21세 루카스 앤더슨 1등병 아이오와 출신, 26세 유진 윌리엄스 중사 시카고 출신, 퍼디난드 C 중사입니다. 27세의 캘리포니아 출신 리차드선 중사였습니다. 블랙호크 다운. 10월의 도래와 함께 아이도트티의 2명의 고위 지휘관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올림픽 호텔 근처 바카라 시장의 소위 블랙시 슬럼 지역에 위치한 요새 납치 작전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중 가장 힘든 급습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160명의 병력이 작전에 배정되었고 그들은 19대의 헬리콥터와 12대의 지상 차량으로 모가디슈에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갑차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항공기는 본격적인 공격 부대를 복합체로 이동시키고 적군이 현장으로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을 확보할 차단 부대도 운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상 부대는 빠르게 진입하여 포로들을 트럭에 태우고 공격 및 차단팀이 항공기로 후퇴하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10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작전이 시작되었고 작은 달걀 모양의 MH6 리틀버드에 의해 지원되는
시코르스키 MH-6형 블랙호크의 함대는 공격 및 차단팀과 함께 공항기지에서 곧바로 이륙하였습니다. 항공기는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고 차단 부대는 신속히 주변을 확보하면서 공격팀은 요새를 습격했습니다. 삽입 과정 중에 레인저 사병 토드 블랙번이 그의 블랙호크에서 내려오는 로프를 놓치고 70피트를 떨어져 아래의 거리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첫 미국인 사상자였습니다. 거의 즉시 두 팀 모두 그리고 그들의 지원 항공기도 고공에서 지속적인 강한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4명의 구금자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트럭들은 무장한 적들, 여성 아이들까지 포함한 미군을 겨냥하는 현장으로 진행하며 이 장소는 점점 적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트럭이 RPG 때문에 고장나 현장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1600시에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구금자들을 태우고 있었고 다른 세대의 차량이 부상당한 블랙번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피 중에 도미닉 필라 중사가 총에 맞아 사망하여 그날 미국의 첫 번째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철수를 시그널할 사람이 불분명해 혼란이 일어나 미군이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앙이 찾아왔다. 위를 공전하며 지원을 제공하던 MH-60 블랙호크 콜사인 슈퍼-61이 총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에는 모두가 알비스라고 알고 있는 CW3 클리프 월콧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항공기가 RPG의 충격으로 흔들렸고 제어할 수 없는 회전을 하며 근처 건물의 한쪽에 추락했습니다. 월콧과 그의 부조종사 CW3 도노반 리 브라일리는 이번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승무원이 심각하게 부상했습니다. 기내에 있던 2명의 저격수 스태프 사령관 다니엘 부시와 사령관 짐 스미스는 충분히 무사했으며 그들의 위치로 집결하는 그룹에게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추락 후 지상군이 그 위치로 집결하였고 MH-6 리틀 버드 콜사인 스타폼밀이 부상자를 대피시키려고 인접한 거리에 착륙하였습니다. 조종사는 생존자 돕기 위해 나아가 부상병 2명을 리틀버드로 성공적으로 끌어올렸고 부조종사는 조종실에서 개인 무기로 진압 사격을 했습니다. 격렬한 사격 속에서 MH-6은 조종사와 생존자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차단부대 일부와 전투 검색 및 구조용 블랙호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블랙호크가 구조팀을 로프로 태우는 동안 그것 역시 공격을 받았지만 조종사는 팀이 안전하게 삽입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종을 유지했고 그 후에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비상 착륙을 공항에서 했습니다. 그 후에 잔인한 전투에서 미국은 많은 부상자를 냈으며 중대한 상태의 레인저 소령 제이미 스미스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중에서 슈퍼-61의 자리를 슈퍼-64가 대체했고 이를 워런트 오피서 마이클 듀란트가 조종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 현장을 지나는 중 RPG가 발사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발사되어 헬리콥터의 꼬리 로터에 맞았습니다. 듀란트는 처음에는 비행기를 제어하는 데 성공하고 기지로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그 후에 로터 조립체 전체가 분해되고 비행기는 제어할 수 없는 회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는 주석 오두막에 충돌하여 땅에 있는 여러 명의 민간인을 죽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미군에 대한 행동으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피커를 통해 이다의 사람들의 격려로 모든 소말리 사람들이 미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집과 신앙을 방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란트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미국 육군의 2명의 델타 스나이퍼가 탑승한 블랙호크 슈퍼-62는 두 번째 추락 사이트 근처를 공전하고 있었다. 상급 부사관 랜디 슈가트와 원사 가리고든 그들은 적군의 집단 접근을 관찰하고 생존자를 돕기 위해 현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이 헬리콥터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껴졌지만 고든은 요청을 반복했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조언을 받은 후에도 두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했고 그들은 1642시에 슈퍼-6기에 의해 투입되었습니다. 슈퍼-6기는 위에서 지원 사격을 제공하며 계속 대기하고 있었지만 단지 10분 후에 소말리아인들이 RPG를 더 발사하고 하나가
블랙호크에 직접 명중했습니다. 슈퍼 6기는 호크의 첫 비행에서 조종실과 엔진을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조종사는 의식을 잃었지만 손상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힘겹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퍼 6-4의 생존자들과 저격수들은 수백 명의 분노한 소말리아인들에게 대부분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구조작업. 한편 첫 추락 현장에 도달하기 위한 호송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거리에서 기관총, RPG, 폭발물의 연속적인 매복 공격에 휘말렸습니다. 많은 전투로 인해 거리가 미국인들의 지도와 크게 달라져 탐색이 어려웠으며 이는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컨보이가 길을 잃어 컨보이의 집 문에서 매복당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상자와 차량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추락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해도 그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피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컨보이는 도시를 빠져나가 공항으로 가기 위해 싸움을 지시받았습니다. 공항에서는 빠른 반응력을 가진 부대가 급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추레즈 5사가 잃어버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AD도 이전 사건에서 배웠고 그들을 위한 자신만의 비상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따라서 QRF 대열은 공항을 떠나자마자 거의 즉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적의 사격이 너무 심각해서 QRF 대열조차도 추락 현장으로의 돌진을 포기하고 도시에서 나오는 대열과 연결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싸워야 했습니다. 대열은 추락 현장으로의 돌진을 포기하고 도시에서 나오는 대열과 연결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적의 사격은 추락 현장으로의 돌진을 포기하고 도시에서 나오는 대열과 연결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싸워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며의 전투에서 두 대열이 공항으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추락 현장 주변 도시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미국 병력 9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락 현장에서 델타 저격수들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공식적인 사건 경과에 따르면 슈가트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고든이 그의 무기를 집어들어 부상당한 듀란트에게 넘겨주어 그가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출처는 듀란트의 잘못된 식별로 인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은 후 누가 무기를 건넸는지에 대해 이어서 고든이 사망하며 추락 현장은 넘쳐났습니다. 듀란트를 제외한 모든 생존자들은 군중의 광란 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그들의 시체는 훼손되어 트로피처럼 전시되었습니다. 듀란트가 같은 운명을 겪기 전에 유수프 다히르 왈라움의 개입으로 그의 생명이 아이디들을 위한 인질로 가져가고자 하는 소원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첫 번째 추락 현장에 있는 레인저스와 델타 부대원들은 이제 그들을 죽이려는 전체 도시 중앙에서 밤을 버티는 무서운 전망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작전을 예상하지 못한 그들은 야간 전투에 필요한 기본 장비, 특히 야간 시력 고글과 일반적인 보급품이 절박하게 부족했습니다. 오후 7시 8분 블랙 호크 콜사인 슈퍼 66의 도착 소리로 공기가 울렸습니다. 그 조종사들은 신선한 물과 탄약을 떨어뜨리고 스미스 하사를 대피시키려는 대담한 노력을 했지만 그 비행기는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받아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부상당한 하사를 구조하지 못해 그는 오후 8시 27분에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첫 추락 현장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호송대 구성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인저 작전부대의 나머지 부대는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UN 파병대의 탱크와 장갑 차량과 함께 도시의 새로운 항구에서 조직되었습니다. 도시의 활동 때문에 이 형성은 아이디드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11시 23분에 새로운 호송대가 도시로 나아가 매우 강한 포화를 받으며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새로운 호송대가 도시로 진출하며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이에는 AH-6 헬리콥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소말리아를 공격하였고 BAL, AH-1, AUA 코브라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레코이 호송대는 도시를 뱀처럼 꿈틀거리며 거의 2마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장점 중 하나는 밤이 되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AAD대 무장 요청에 응해 투쟁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경한 민병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AAD대 사람들에게 살해되었으며 나머지 호송대도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민병대원들은 미국과 UN 군대가 인정할 만큼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미국 헬기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군의 M48 탱크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주포는 도로 차단물을 제거하고 숨겨진 민병대원들이 무기를 발사하고 있는 창문으로 발사했습니다. 10월 4일 새벽 2시경 호송대가 추락 현장에 도착하며 일부는 AED대 사람들에게 파괴되었고 다른 일부는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지만 고립된 미국 병사들에게 구조가 도착했습니다. 대피 작업의 일환으로 전사한 병사들의 모든 시체가 회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슈퍼6원 조종사 월커트의 시체 회수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0530시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컨보이가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시 생겼습니다. 구조 작업이 급히 조직됐습니다. 이는 UN 사령관들이 공습 정보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이며 아이디드의 정보원들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열이 컸음에도 충분한 수용 공간이 없어 몇몇 병사들은 추락 현장을 포기하고 차량을 보호용으로 사용해 도보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곧 자신들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와디그 도로와 국가 거리의 교차점에 있는 집합 지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대열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민간인들 사이에 흩어져 이는 미국 군사법에 기록되었습니다. 모가디슈 마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는 전투가 끝나고 미군 병사들은 유엔군의 파키스탄 부대가 점령한 인근 스타디움으로 대피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여파는 극적이면서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1013년 1818년에 미국 서부에서 영국 포로 함대의 대표들과 만난 사실을 말라위의 영국 요원들에게 알렸다. 미국은 충격적인 소식에 직면했습니다. 모가디슈에서 18명의 아들들이 밤 사이에 전사하고 이후 19번째 아들이 상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73명이 가벼운 부상에서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치명적인 교전이었고 미래의 충돌이 비디오 게임처럼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해체하였습니다. 더욱이 듀란트가 여전히 모가디슈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헬리콥터들이 도시를 날며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의 좋아하는 밴드 AC/DC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이디드는 11일 동안 듀란트를 포로로 잡아둔 후 레드크로스를 통해 그와 나이지리아 병사를 석방했습니다. 그는 복무에 복귀하고 2001년까지 계속 비행하다가 은퇴하고 미국 정치계에 들어갔습니다. 전투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작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아이디드는 소말리아를 떠나야 했으며 미국 군대는 1994년 3월까지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1993년 1월 15일 레스 에스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사임하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갑 전투 차량을 배치하는 데 대한 거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었습니다. 1994년 2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에 관한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897은 1995년 3월까지 소말리아에서의 유엔 임무를 완료하는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모든 유엔 군대의 철수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4년 12월 16일 미국은 유나이티드 실드 작전을 수행하였고 1995년 2월 7일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 함대가 유엔군의 철수를 돕기 위해 도착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3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가 소말리아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거의 14개월 후에 암살당하였고 여전히 전쟁과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를 남겼습니다. 많은 미군 병사들이 연계를 얻었지만 가장 높은 상은 슈퍼 64 추락 현장에 있었던 델타 저격수 게리 고든과 랜달 슈가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1995년 6월 15일에 소말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고든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후로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이 장식된 두 대의 미국 해군 함선 USNS 고든과 USNS 슈가트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상대적으로 경량의 무기를 가진 그러나 끈질기고 창의적인 반란군에 의해 초래된 위험성과 도시 전투의 도전에 대한 미군에게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교훈들이 약 10년 후 소말리아 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많은 젊은 병사들이 상위 진급하고 새로운 신입병들에게 얻은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의 도전에 잘 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re of War라는 이 다큐멘터리의 스폰서를 설명란이나 댓글 섹션에 있는 링크로 확인하세요. 감사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